예, 안녕하십니까. LP에서 국공무원 일반 사회를 강의하고 있는 임현철 교수입니다. 예, 이제는 이제 문제풀이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풀이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때요,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세요.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거기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개념, 그 다음에 반드시 체크될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떤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단순히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문제풀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순서대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문제는요, 이제 15년 지방직 문제입니다. 근데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였고요. 보기에서 올바른 것을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교재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가 좀 잘못 나왔죠. 그럼 문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문제 그림은 생산 가능 곡선이다. 옳은 설명을 고르신 거 이걸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생산 가능 곡선이 있죠. 자, 우리 처음 문제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다음에는 좀 더 간단하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지금은 여러분들 첫 문제니까 자세히 좀 할게요. 자, 보시면요. 생산 가능 곡선은요, 두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즉 그 나라의 모든 생산, 즉 자원을 모두 부어서 모두 다 사용해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곡선을 만드는 걸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요, 생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이거 생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는 생산 불가능하죠. 예, 현재 자원과 기술력으로는 생산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A, B, C는요, 모두 생산 가능한 점이고요, 최대 가능 생산점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A, B, C는 모두 다 효율적인 생산 지점입니다. 그럼 D는 뭐라 그랬죠? D는 생산은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인 생산 지점이에요. 그렇죠? 왜요? 더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가 그 내용을 알면요, 여러분들 뒤에서 이렇게 하면요, X제를 더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포기하는 Y의 양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산 안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죠. 따라서 A, B, C, D는 생산 가능하다. 그러나 D는 비효율적인 생산 지점, A, B, C는 효율적인 생산 지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E는 현재 자원과 기술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기억, 생산 요소 투입량을 늘리거나 연구 개발. 자, 자원의 투입량을 늘리거나 연구 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서 바깥으로 팽창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맞는 보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왜냐면요, 지금 현재는 이 점을 생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산을 더 많이 늘리면요, 투입량을 많이 늘리면요, 이 원이 바깥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해가시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뭐도 기억하시냐면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이건 뭐죠? Y의 생산은 그대로 있지만 X의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거. 이건 뭡니까? X제를 생산하는데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X제 생산은 똑같지만 Y제 생산, 이거는 Y제 생산 기술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거요? 연구개발 자원의 투입량을 늘리면 이렇게 원의 곡선이 바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팽창할 수 있다, 정답이 되겠네요. 니은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 위치한 D는 생산이 가장 효율적. 자, 말씀드렸죠? 가장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자, A에서 C로 이동은요, 잘 보세요. A에서 C로 이동은요,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무엇의 생산량을 늘리는 겁니까? A점에서 C로 이동하는 것은요, X 생산량을 늘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Y 생산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A에서 C로서의 이동은 Y제의 추가 생산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X제 생산량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죠. X제 추가 생산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Y제의 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A에서 C로 이동한다는 것은 A점에서 볼 때 X 생산량을 늘리고 Y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되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것은 틀렸고요. 리은 생산 가능 곡선 외부에 위치한 E는 주어진 생산 요소와 생산 기술로 생산이 불가능한 점이다. 그렇죠? 현재의 자원과 기술은 생산이 불가능한 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기억 리을인데요. 거기다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됐다는 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X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X제 자원을 투입을 많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X제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10이라는 숫자를 쓸게요. 여기다도 10이라는 숫자를 쓸게요. 근데 여기는 새로운 점은 20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X제 1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Y제 10개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제 10개 대 Y제 10개가 기존 생산 곡선의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X제 생산 기술이 늘어서요. X제가 20개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X제가 20개로 늘었습니다. 그럼 이때는요. X제 20개를 생산하는데 Y제를 10개만 포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요 위에는요. X제 하나 대 Y제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을 갖고요. 여기는요. X제 하나 대 Y제 2분의 1에 대한 것을 갖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X제 생산 기술이 늘었다는 것은 X제를 생산하는데 기회비용이 늘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예요? X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줄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시죠? 예,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한번 심화적으로 같이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예, 경제순환 모형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가계가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 가계가 있고요. B는 공공재를 A와 가계에 제공하네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B는 정부가 되겠죠.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당연히 정부 있고 가계 있으니까 예, A는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가 될 겁니다. 예,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신 상태에서 자, 보세요. 실문 흐름이 있고 화폐 흐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계에서 A 가시장으로요. 가계에서 가시장으로 실물을 공급합니다. 그럼 가계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게 뭐죠? 생산 요소죠. 따라서 가에는 생산 요소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기업이 그 실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 있죠. 가라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공급자는 가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기업은 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밑에 시장은 나에서는 생산물 시장이 되겠죠. 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생산물 시장에 공급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가시장에서는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나시장에서 실물을 구입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럼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는 반대로 수요자가 되겠고요.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은 공급자가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요 정부가 공공재를 제공하는 만큼 가게는 뭘 제공해야죠? 기업. 네. 조세, 세금을 공급해야 되겠죠.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순환 모형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보세요. A는 부가가치의 창출을 통해 생산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A는 부가가치. A는 여러분들 기업이니까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생산에 기여한다.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2번. B는요. 정부는요. 효용의 극대화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업은요. 뭐의 극대화죠? 네. 이윤의 극대화죠. 이윤의 극대화죠. 자, 그럼 여러분들 가계는 뭐의 극대화죠? 가계는 효용의 극대화죠. 만족감의 극대입니다. 소비를 함으로써요. 소비의 주체잖아요. 기업은 생산의 주체니까 이윤 추구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정부는 뭐의 주체라고 배웠습니까? 정부는 보통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라고 하죠. 그렇죠?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지 효용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효용의 극대화는 뭐다? 가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가계는 보통 소비의 주체로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기업은요. 생산의 주체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가계와 기업은요. 모두 다 뭘 중시하죠? 네. 뭘 중시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와 기업은 모두 효용성을 중시한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제풀이는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건가요?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처음에 문제 나왔을 때는요.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릴 때 꼭 다시 같이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부는 뭐에 극대화합니까? 정부는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정부도 효율성을 추구하죠. 그런데요. 정부는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형평성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업과 가계가 효율성만을 중시한다면 정부는요, 효율성과 더불어
효용성, 효율성과 더불어 율성 같이 나가면 돼. 율성과 더불어 형평성도 고려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2번 틀린 거 말씀드렸죠. 3번 기억의 크기가 커지면 가계의 소비 주택이 늘어난다. 여러분들 기억은 여러분들 조세 세금이잖아요. 조세. 여러분 가계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면요. 당연히요. 소비 지출은 줄어들겠죠. 왜요? 여러분 중요한 개념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개념을 기억해야죠? 자, 우리가 여기다 쓸게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처분 소득. 뭡니까? 네. 가계의 소득에 의해서 소득은 있지만 가계 소득 있지만 거기서 세금을 제외한 실제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말하죠. 따라서 가계 조세 부담이 늘어나면요.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그다음에 가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했네요. 거기는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죠.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은 나에 있는 생산물 시장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가는 생산 요소는 말 그대로 생산 요소 먼저 기억하시죠? 노동, 자본, 토지, 경영 등이 거래되는 시장을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자본주의 변청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본주의 변청 과정 일단 쓰셔야죠. 자, 상업자본주의가 있고요. 산업혁명을 계기로 여러분들 뭐가 나습니까? 네, 산업자본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했을 때 저는 뭐 그렇게 강의할 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여기서는 독점자본주의가 나타나죠. 말 그대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본을요. 몇몇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독점하는 거죠. 그걸 독점자본입니다.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했을 때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대공황 이후에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를 수정했다 해서 수정자본주의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이후에 이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이 나타나면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산업자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경제학의 아버지는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공황,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을 한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실 거. 이 대공황의 원인은 한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대공황의 원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할 때 이 대공황의 원인은 공급도 있고요. 수요도 있을 때 공급이 너무나 많이. 즉, 이 꼴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공황에 일어난 원인은 유효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공황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효한 수요의 부족을 메꾸고, 즉 공공사업을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국가가 경제생활에 참여하는 수정자본주의 형태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그 이후에 수정자본주의 형태의 국가의 형태가 국가의 역할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때 정부 실패가 나타난 거죠. 정부가 그 석유 파동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신자유주의가 나타났다라는 시스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억 보세요. 가는요.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적극적 조정자수의 정부 역할이 강조됐다. 틀렸죠. 왜요? 애덤 스미스의 산업자본주의는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고요. 국가의 역할은 어떻게 되죠? 야경국가라고 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얘기하고 있죠. 최소국가라는 야경국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국가입니다. 최소한의 국가. 그래서 규칙, 법 준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겠죠? 법 준수 이후에. 그 다음에 규칙, 질서 유지, 치안 유지. 이런 것만은 최소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조정자는 산업자본주의의 형태가 아닙니다. 니은, 나 보시면요. 가격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3번에 보시면요. 나 기구가 만약에 효율적으로 작동됐다면요.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겠죠. 대공황이 일어난 것은 결국 독점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 때는요. 가격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여러분들 얘기했냐라고 했을 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산업자본주의와 그것이 발달의 정점기인 독점자본주의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격기구가, 즉 시장한테 맡기면요. 가격기구에서 무조건 효율적으로 작동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안 생겼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구성의 모순이란 단어를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구성의 모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구성의 모순이라는 거. 꼭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요. 다른 수정자본주죠. 예, 수정자본주의 대표적인 정책이 미국의 뉴딜 정책이죠. 예, 뉴딜 정책이 대표입니다. 미국의 뉴딜 정책은 또 꼭 기억하세요.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공사업 확대를 통해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다시 국가의 역할을 줄였죠.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의 역할 여러 가지 중에 공기업의 민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주기 때문에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실 게 노동시장의 유연화. 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복지 축소, 세금 축소, 그 다음에 규제 축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서 신자유주의의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4번이 되는 겁니다.